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에 위치한 네이버 빌딩 1층과 2층에는 커넥트 라운지라는 이름을 붙인 아담한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인 분당선을 타고 정자역 3번 출구에서 내려 875m를 걸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IT와 디자인 전문 도서관으로 값이 비싸거나 희귀한 전문 도서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 입문은 1967년 초판이 나온 이래 불과 10여 년 만에 5판을 찍을 만큼 동독에서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동구권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도서관에 가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 입문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에르하르트 윤이 쓰고 임홍배가 옮겼습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혁명적 이행 과정을 구성하는 하나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에 있어서 이제까지 부르조아 지배계급이 문화적 수단마저도 계급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오던 문화생활의 체계는 혁명적으로 타파된다. 그 대신 사회주의 문화가 건설된다. 사회주의 문화는 민중에 의해서 창조되므로 민중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문화혁명을 통해 지난 수세기의 위대한 문화자산은 민중들이 접근하기 쉬운 문화로 된다. 예술, 과학, 교육, 그리고 여타의 모든 문화는 비로소 진정으로 노동 대중에게 불사하는 것이 된다. 사회주의 문화 속에서는 온갖 착취로부터 해방된 사회주의 사회 노동 대중은 현실의 미적 전유 과정에서 인류의 위대한 업적들을 전유하며 현실주의 예술은 사회주의 현실주의에 와서 질적으로 새로운 더 높은 발전 단계로 이르게 된다. 정치나 경제생활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미적 문화는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지는 않는다. 동독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러한 미적 문화는 노동계급의 지도하에 노동 대중에 의해 의식적이고도 계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여기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의 복합적인 문제에 합당한 대답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은 여타 예술과학과의 공동작업으로 답해야 하며 미학은 이러한 특수한 사회적 과정을 인도하는 과학으로 변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 수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을 사회적 인간에 의한 현실의 정신적 전유의 특수한 형식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미학이라는 말은 18세기에 탄생했다. 독일의 철학자 바움가르텐이 처음으로 그 학문적 특성을 규정하였다. 이 말은 그리스어 아이스트 하이시스로부터 나왔는데 이 말은 대략 감각적 지각은 혹은 감각에 관한 학문이란 뜻이다. 미적 전유라는 개념은 그로부터 도출되었다. 바움가르트는 1750년에서 58년에 쓰여진 감성론이라 붙여진 자신의 주요 저작을 통하여 미학을 철학의 특수한 분과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서 미학의 대상은 우선은 감각적 인식의 법칙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러한 규정을 더욱 진전시켜서 미학을 미의 과학으로까지 정의한다. 미학 내에서 예술은 특수한 역할을 맡는다. 왜냐하면 예술은 사회생활의 한 영역으로서 예술에서는 미가 현격하게 현상화하며 감각적 인식은 여기서 특수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의 노동을 가함으로써 자연을 변화시킨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창조력을 자연에 각인한다. 인간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일찍이 인간의 본질을 구현하는 힘들게 펼쳐진 책이라고 일컬었던 제2의 대상세계를 창조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색채, 형태, 리듬, 울림 등과 같은 비이전의 혹은 미의 기초가 되는 속성들, 우리들의 감각에 생리학적으로나 기초 심리학적으로 쾌감이나 불쾌감, 자극이나 권태, 매력이나 거부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미, 추, 전형, 개성 등의 발전된 미적 성질로 변증법적으로 지향된다. 자연에게 작용을 가하고 노동을 가하여 인간은 자연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인간 자신도 변화시킨다. 이로써 인간은 훨씬 더 자유롭게 자연과 대면하게 되고 자연의 합법칙적인 연관을 파괴하지 않고서도 그 연관 속에서 자연을 더욱 잘 파악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문자 그대로 인간으로 되며 인간 실존의 생물학적 전제들을 변증법적으로 지향한 사회적 존재 또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된다. 인간의 사회적 실천과 언어, 사유의 작동을 통하여 인간의 감각적 지각은 인간적 감성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지금 간략하게 설명한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각과 청각만이 아니다. 이른바 사회적 감각이라는 것도 형성된다. 사회적 감각 덕분에 인간은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본질로서 자신이 산출해낸 객관적 미적 성질을 인식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비로소 미적 체험의 능력을 지니게 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에서는 자연의 모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예술을 현실의 특수한 정신적 전유라고 정의한다. 전유 속에서 반영은 포괄적이고 규정적인 요소이며 또 변형이라는 계기는 앞서 설명한 대로이다. 여기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은 레닌의 반영론에 기초하고 있다. 레닌의 반영론은 정신생활의 모든 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즉 의식의 외부에서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의 현상, 과정, 연관의 주관적 모사라는 과학적 통찰에 입각해 있다. 더 나아가 정신생활의 이러한 모든 현상들, 우리들의 사상, 감정, 지각, 의지적인 노력 등은 언제나 끊임없이 인간의 특정한 감각기관, 신경체계,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사유하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상이란 존재할 수 없다. 느끼는 인격체가 없다면 감정이란 있을 수 없다. 이는 마치 거울이 없이 거울에 반영된 영상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들은 색깔을 보고 대상의 형체를 보며 대상이 내는 소리를 듣고 대상에서 풍겨나는 냄새를 맡는다. 색깔, 형체, 냄새가 우리들의 감각, 지각, 표상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 내 모사는 대상 그 자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만 대상의 모사에 불과하다. 아니, 마치 거울에 비추어진 인간의 영상이 인간 자체가 아니라 영상인 것과 같다. 예술의 특수성은
특정한 보편적 측면과 특정한 개별적 측면의 통일로서 객체 혹은 대상, 주체, 예술을 창조하는 인간과 예술의 창작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의 특수성으로 드러난다. 이 경우 예술의 객체의 특수성이 예술적 반영 과정과 창작 과정의 특수성을 본질적으로 규정한다. 예술 주체의 특수성, 세계관과 개인적, 사회적 경험과 예술적 기술들을 지닌 특정한 예술가 개인 혹은 예술 창작 집단은 예술 창작에 거의 전적이라 해도 좋을 만큼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술 주체의 특수성을 통하여 예술 발전을 위해 예술 객체가 제시하는 가능성들이 특정한 예술 작품, 특정한 예술이라는 현실성으로 전환된다. 특히 예술적 도움으로 반영되고 정신적으로 전유되는 바, 사회적 현실과 자연적 현실의 일정한 측면이나 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술에 대한 사회적 욕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문화 정책적 실천에서 예술의 대상에 관한 물음은 현실의 어떤 측면, 인간적 삶의 어떤 형태가 예술의 가치 있는 대상으로 묘사되는가 하는 물음으로 나타난다. 계급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적대적인 계급들 간의 치열한 대결의 장이 된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예술 이론은 사회주의적 현실주의 최대한 새로운 대상, 자본주의적 착취의 타파를 향한 혁명적 투쟁, 모든 인간이 풍부하게 펼쳐지는 사회주의적 노동자들, 미학적 차원에서 비방하려 든다. 또 제국주의 미학은 이러한 대상을 지루하고 재미없으며 비문학적이라고 매도하기에 서슴지 않는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은 부르주아 제국주의 예술에서 발생하는 휴머니즘의 희생, 인간의 동물화, 인간성 훼손, 인간 부정 등이 심각한 예술적 퇴폐 혹은 몰락의 표현임을 입증하고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은 노동, 정치, 경제, 문화, 개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회주의적 인격의 형성, 새로운 인간적 관계의 수립을 예술적 반영의 중심으로 확립하려는 휴머니즘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러한 이론적, 문화정책적, 실천적 문제가 제기되어 온 역사 전개 과정을 고찰해 보면 역사적으로 상승하는 계급의 예술 및 예술 이론은 어떻게든 역사적으로 중요한 또는 의미 있는 예술적 대상을 탐구해 왔으며 또한 중요한 인격적 문제와 갈등을 예술 창작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이 비역사적으로 보편 인간적인 것의 표현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예를 들면 밀턴 같은 영국 혁명의 이데올로그들은 당대의 계급투쟁이라는 문제를 성서라는 소재에 결부시켜서 다루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 및 절대 군주체 아래의 고전주의는 그리스 공화정, 로마 공화정 혹은 시저 치하의 로마 제국의 역사적 인물들에 의탁하고 있다. 역사적 주제와 소재는 반동적 세력과 혁명적 세력 모두가 이용한다. 성서적, 고대적, 고대 게르만적 의상을 입고 현재의 갈등과 대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소재는 단지 겉옷에 불과하다. 여기서 역사적 진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역사적 사건, 이름, 인물의 진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문제의 인간, 정렬, 갈등의 진실성이다. 예를 들어 쉴러의 빌헬름 텔이나 클라이스트의 헤르만의 전투 등은 역사적 소재를 취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 당시 독일에서 벌어진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민족 해방 투쟁이라는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실제하는 역사적 전통과 연결시킬 때 실제하는 역사적 과정의 어느 한 특정 요소만이 예술적 반영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즉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창작은 고대 휴머니즘의 요소를 받아들였고, 이에 반하여 반동적인 낭만주의는 중세적 신비주의의 요소들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역사적 생활 내용은 그와 유사한 역사적 과제가 오늘날에도 현존한다면 더욱 강렬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청년 괴테와 쉴러가 농민전쟁과 종교개혁의 시대 혹은 네덜란드의 조국 통일 봉기의 성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명한 현상이다. 그들의 경우 역사적 소재의 묘사는 역사적 사건의 현실주의적 묘사와 혼연일체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과거 시대의 인간과 인간적 갈등을 예술적 진실로 드러내는 역사적 대상의 예술적 반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술적 반영의 목적은 예술적 미적 수단으로 역사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형식은 현실주의에 입각한 역사적 사건의 예술적 반영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예술적 수단을 통하여 예술 수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 사회가 현실화되기까지는 과거의 수많은 선인들이 이 사회를 꿈꾸어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투사들이 피 흘려왔다는 사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당 강령에서도 확정된 내용처럼 사회주의 민족 문화는 지난 과거의 모든 위대한 것, 고귀한 것, 인간적인 것, 혁명적인 것을 존중하며 이를 계승하고 살아있는 관계로 수립하려는 현재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예술 창작 과정에서 예술적 농축 혹은 일반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본질적 내용의 생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예술적 농축의 본질은 예술가가 특정한 수법과 방법으로 예술 작품을 개성적인 형상으로 창조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인간의 성격, 행동, 사상, 감정의 본질적인 측면이 반영 대상으로서의 현실 현상보다 훨씬 명쾌하게 인식될 수 있게 해주고 정서적으로 호소함으로써 훨씬 이해하기 쉽게 해주며 또한 우리들의 감동을 유발시키는 재현적인 미적 실제를 창조해낸다는 점이다. 예술적 농축 덕분에 예술적 형상은 현실 내의 개별적이고 우연한 사건과 사실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의 본질적 측면에 관한 예술적 지식 및 예술가와 사회 현실 간의 세계관적, 정서적 관계 역시도 전달한다. 이러한 예술적 농축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각 예술 장르마다 제각기 형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예술과 마찬가지로 이 방법 역시 역사적으로 발전한다. 또한 예술의 주요 대상, 인간과 연관되고 사회와 인간의 역사적 발전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원시 사회와 고대의 인간과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인간과는 결코 동일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우리들이 역사를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개인은 더욱더 의존적이고 자신보다 더 큰 전체에 귀속되어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 행기에는 지속물로 길들여진 일련의 왜곡된 취미를 극복하고 새로운 객관적 미, 노동계급과 그와 연대, 동맹을 맺은 각 계층들이 노동계급의 지도하에서 사회적 진보를 향한 투쟁의 과정에서 창출되는 착취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노동, 새로운 인간적 관계, 증대하는 정치적 도덕적 통일 등을 인식하고 감지할 수 있는 근로대주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미적 척도, 새로운 미적 감정을 형성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미란
다양한 개별적 속성의 총화로서 역사적, 구체적인, 사회적 인간의 창조적인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감각적, 구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게 대상화된 것, 또는 그 확증이라고 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과는 앞에서 제기된 문제, 즉 유용성과 미적인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의 변증법적으로 해결한다. 반동적 낭만주의가 항상 현실을 왜곡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고 하는 조류와 연결된다면, 혁명적 낭만주의는 사회주의적 현실주의의 예술적 진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적 현실주의는 사회주의적 인간 생활과 사회주의 사회생활 내의 새로움을 발견해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새로움을 주는 예술만이 이러한 새로움을 위한 투쟁에서 실제로 인간들을 조직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최근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에서나 예술 문제에 관한 당의 결의에서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개념은 거의 통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리키가 이러한 개념으로 포착하려 했던 사회주의적 현실주의의 한 측면이 무의미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류이다. 그와는 반대로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막심 고리키는 사회주의적 현실주의와 비판적 현실주의를 구별짓는 근본 계기로서 전자의 적극적인 미래지향적 요소를 상정하면서 이러한 예술적 방법은 동시에 이제까지 세계의 예술적 전유의 모든 긍정적인 계기를 내포한다는 점을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주의적 현실주의 예술은 특별한 방식으로 미적 전범 혹은 미적 모범을 빚어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고리키의 규정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엄밀하게 이러한 사실연관을 강조하는 셈이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